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서방 세계는 시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있다. 이번에 유명해진 탈레반 지도자의 말이지요. 가진 게 다를지 몰라도 민중을 우습게 본다는 데에서는 서방도 탈레반도 비슷해 보입니다. 2021년 9월 두 번째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다는 탈레반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송성갑 덕진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신을 맞고 그날 녹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맞았어요? 네. 말로 하지. 윤세민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백신은 애저녁에 맞은 윤세민입니다. 네, 백신 휴가 잘 챙기시고요. 잠시 후에 목요일 시간에는 아프간의 간단한 천연사. 금요일 시간에는 여러 세력. 4대 군벌. 4대는 네. 아니죠. 5대인가? 하자라까지 합하면 진주, 하동, 동인천, 목포. 네. 예, 이런 세력들을 살펴보았고. 탈레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토요일에 그 아실은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H&B 저주파 미니 마사지기, 독일산 맥주 효모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비오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요즘 치약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치약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냥 싼 거 사자, 싼 거. 얘 봐라. 요즘엔 안 그래. 꼼꼼히 따져봐야지. 요즘엔 그럼 어떤 치약 쓰는데? 요즘엔 요즘 치약. 유해 성분이 의심되는 건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자연 유래 성분으로만 만들었거든. 파라벤, 트리클로산, 합성 계면 활성제. 조금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 치약, 요즘 치약. 요즘 치약 추석맞이 이벤트입니다. 종래 10+2를 했어요. 네. 10개월치를 사면 2개월치를 더 줘서 1년치를 딱 채워주는. 그렇죠. 거기서 조금 더 진화했습니다. 네. 10+2를 반으로 나누면 5 더하기 하나죠. 그렇죠. 5+1입니다. 이게 뭐가 진화인가 싶기도 하겠지만 10개를 안 사고 5개를 그러니까 사도 말이에요. 하나를 더 주는 거예요. 대신 10개 사면 또 좋은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5+1을 2개 사면은 다시 10+2잖아요. 네. 그럼 변한 게 없는 이벤트잖아요. 그렇죠. 약간 면이 안 서요. 그래서 10+3. 네. 우리는 오래 사니까요. 그렇죠. 10+3 이벤트 그리고 5+1 이벤트에 여기에 가격 할인까지 들어갔습니다. 네. 꾸준히 요즘 치약을 사용하셨던 분들에겐 다시 없는 기회이고요. 치약에 대해 깐깐한 분들이 많이 만족해 주셔서 스테디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 당신이 치약의 끄트머리를 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네. 고개를 쥐어짜면서요. 그러지 말고 많이 쟁여두세요. 요즘 치약 행사 잊지 마십시오. 단편적인 서아시아 뉴스. 이슬람 덕질 K. 드디어 탈레반까지 왔습니다. 아, 네. 조금 힘이 드네요. 뜨거운 6시 저를 도와주길 바라며. 아, 근데 궁금한 거는 그렇게 이제 강력한 군벌이 있는데 각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요점을 장악하고 있는, 어째서 정권을 잡은 건 탈레반인가? 그 얘기가 나오죠. 제일 먼저, 오늘은 좀 할 게 많거든요. 탈레반의 정신세계부터 먼저 탐구를 하고, 탈레반이 발응한 1994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오는 과정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볼 겁니다. 물론 간략해도 엄청 많지만,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탈레반의 설립자는 모하메드 오마르라는 사람입니다. 60년생이니까 뭐 요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남부 칸다하르주의 작은 마을에서 물라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템. 이 경우엔 진짜로 이슬람 교사였어요. 진정 스승. 진짜 스승. 무자헤딘 내전 시기인 1994년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오마르를 부릅니다. 물라 오마르. 마을 소녀 2명이 무자헤딘 전사들에게 삭발당하고 강간을 당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시기적으로 보면 헤크마티아를 휘하였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 가장 잔혹한 놈. 도움을 요청받은 오마르는 자기가 가르치던 제자들 30여 명을 데리고 그 무자헤딘이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무자헤딘은
군대잖아요. 그쵸. 교사를 하는 물라 샌님이 뭘 믿은 걸까요? 사실 물라 오마르는 소련이 쳐들어왔을 때 무자헤딘 전사로 전쟁을 치르다가 한쪽 눈을 실명하기까지 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아, 힘숨찐이었어. 그러니까 마을 선생님이 어디선가 AK-47을 소총을 꺼내온 거예요. 네. 웃을 일이 아니군요. 소규모 무자헤딘은 오마르의 지휘 아래 무너졌고 헐. 범인들은 처형당해 탱크 포신에 전시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와, 이거 약간 삼국지에서 유비 관우 장비가 처음으로 황권적 물리친 장면 같네요. 네, 제가 오늘 사실 왕좌의 게임이나 삼국지 같은 인상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너무 나쁜 놈들이니까. 그렇죠. 네. 자, 이후 물라 오마르의 그룹은 주변에서 중소 무자헤딘 간의 무력 분쟁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럼 달려가서 총으로 갈등을 중재하게 됩니다. 탈레반의 시작입니다. 네. 이 보통 동네 사람들에게, 적은 사람들에게나마 정의의 사도로 이름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미래가 보통 이래요. 탈레반은 탈리브의 복수형이거든요. 탈리브는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아, 레반에서 탈출하겠다는 사람들이 아니군요. 탈입이라고도 있죠. 서양에서는. 아, 그러니까 학생들의 복수형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인 거예요, 그냥. 탈레반은. 그치. 학생들의 복수형이 무슨 말이야? 오마르라는 물라의 학생들인 거죠. 겁나 많은 학생들이죠. 연대급 학생이라고 학생들들? 그러니까 탈레반이란 말이 학생들이란, 그건 처음 알았네요. 네. 물라 오마르가 가르치던 시설은 학교인데 왜 개종하면 흔히 쓰는 이름들 중에 탈입도 있어요. 네. 물라 오마르가 가르치던 시설은 그 학교는 마드라사라고 불려요. 네. 문명 6에서 아라비아 문명을 플레이해보셨다면 익숙할 이름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대학교 건물을 대체하는 아라비아의 오리지널 건물이죠. 과학 점수와 신앙 점수를 동시에 줘요. 마드라사는 즉 이슬람 버전의 고등교육기관 이름인데요. 파키스탄이나 아프간 같은 데서는 이렇게 깡촌에서는 기초교육기관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서당, 서원, 학교 그런 겁니다. 게다가 파키스탄같이 공교육 시스템이 거의 없다시피 한 곳에서는 마드라사가 교육 서비스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에서는 물라라는 존칭이 실제 마을 원로 내진 동네 성직자의 위상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이슬람 좀 배우신 분이 동네 마드라사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그렇겠죠. 아마 이제 동네 엄마 아빠들이 곡식이나 시래기 같은 거 가져가가지고. 그렇죠. 애 맡기고. 정확해요. 시래기? 그보다는 실외기? 이봐. 그러면 에어컨은 빨리 하라며 나더러. 한 집에는 에어컨만 있고 한 집에는 실외기만 있고. 물라가 방법을 알아내겠죠. 네. 존경받는 원로가 선생님까지 하시면 전근대적 분위기에서는 당연히 정신적 리더죠. 그렇죠. 이것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물라가 가지는 영향력입니다. 시골 마을의 실제적인 지도자들. 정치적 힘이 있는. 그러니까 국교가 없는 나라에선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네. 네. 자, 카불을 비롯한 대도시에서야 대학이 생기고 근대적 법 체계가 생기고 심지어는 대학에서 근대법과 샤리아법의 통합 시도도 해보고 그러는데 시골 마을들에는 아직 전근대적 전통사회가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이게 아프간의 진짜 도농격차입니다. 네. 그러네요. 세계관부터 도농격차가 나요. 그죠. 이게 교육받은 게 너무 다르면 같은 나라에서 만나도 딴 세상 사람 같죠. 이게 이 나라가 지금 이 나라를 움직였던 군벌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시간에 드렸는데 그 군벌들이 만나서 젊었을 때 뭐 했느냐를 살짝 돌아보면 마치 서울역 해군의 심재철 유시민 같잖아요. 나중에 갈라지는데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곳은 똑같은 거예요.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곳이 똑같다는 건 그 나라의 도농격차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네. 이런 나라는 도시화의 정도도 낮죠. 제2도시인 헤라트가 지금 40몇만 명밖에 안 된다면. 자, 도시보다 더 많은 사람이 시골이라고 불리는 국토 전체에 흩어져 사는 겁니다. 그들의 주인은 물라들이죠. 이러니 아프간에서 법관이 되려면 샤리아도 별도로 공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샤리아 연수원에 가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샤리아 법에 대한 해석 또한 중요해지죠. 그런데요. 아프가니스탄 동네 물라들의 샤리아 해석은 법관들의 샤리아 해석과는 또 다른 맥락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지멋대로 한다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암암리에 퍼져나간 극단주의가 점차 그 해석을 좀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우스운 유튜버 보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여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네. 예를 들면 윤석열. 그런 거네. 그러니까 헌법 이런 게 없는 거네요. 그게 아니, 그게 헌법이 법이라고 친다면. 자이르 샤 때 이미 입헌군주제로 바꾸면서 헌법도 만들고 했는데 네.
어느 시대의 헌법이든 간에 이들은 헌법이 뭔지를 몰라요. 그게 왜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해요. 자의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거군요. 그렇죠. 자, 이슬람 극단주의는 가끔 어떤 사람들이 이슬람주의라고도 번역하고 지칭을 해서 오해를 낳기도 해요. 다릅니다. 그럼요. 기본적으로는 19세기 말에 사이드 쿠툽이라는 사람이 주창한 사상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쿠툽에 의하면 이슬람 신정 정치가 실현되어 알라의 뜻이 현실화된 지상에 선 신의 왕국이 하키미야라는 상태예요. 하키미야. 알은 관사죠. 네. 정관사. 그리고 이슬람을 알지 못해 몽매한 상태를 자힐리야, 알자힐리야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무슬림이면 이슬람 창시 전을 자힐리야 상태다라고 서술하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근데 쿠툽은 아닙니다. 현대 세계가 곧 자힐리야라고 보았습니다. 이슬람이 정복하지 못했으니까. 네. 네. 뭔가 우리나라 교회 같은 멘탈. 자힐리야는 곧 부정한 것이고, 자힐리야는 곧 지옥이고, 자힐리야는 곧 쓸어 없애야 할 것입니다. 이분법적이죠. 극단주의입니다. 쿠툽과 유사한 그리고 당연하게도 상호 참조하면서 생겨난 사상이라 부르기도 좀 애매한데 아불 알라 마우두디라는 사람의 헛소리가 있습니다. 입만 뭐하는 놈이에요.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을 신학자라고 부르기가 좀 다른 이슬람 신학자들한테 미안해요. 여성의 권한을 중세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을 목사라고 부르지 말자라는 얘기가 한참. 네. 왜냐하면 교단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렇죠.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 예.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속한 종파에서 쫓겨나진 않아서 그리고 더 나아가 아예 여성을 남성 무슬림의 눈에서 치워야 한다는 수준까지도 갔습니다. 어릴 때 한번 맞았구나. 왜냐? 이 사람이 대부분의 사회 문제에 무관심했거든요. 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무식하니까 그러죠. 여권이니 사회 문제니 그런 건 이슬람 신정 사회를 세우면 다 해결된다고 봤습니다. 허경영이네. 요즘에도 그런 말 들리더라고요. 뭐 그런 것만 하면 일자리는 저절로 생긴다 이런 식으로. 네, 땡땡만 하면. 네. 네. 탈레반은 쿠툽과 마우두디의 사상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지만 인정은 안 해요. 대신 다른 사상을 자기들 직계조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디오반드주의, 디오반디즘. 디오반디즘에 대한 필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되게 어이없게도 디오반드주의는 순위의 4대 학파 중에서 매우 개방적인 하나피 분파에 속합니다. 그렇군요. 인도 뉴델리 인근 마을에서 처음 시작된 이슬람 운동인데요. 이 마을의 이름이 디오반드예요. 네. 당시의 시기는 인도에서 세포이 항쟁이 실패한 직후였습니다. 세포이 항쟁이 뭐냐? 세포이 용병들이라고 있었죠. 네. 영국이 이 용병들에게 지급한 탄환의 포장지에 방수를 위해 돼지기름과 소기름이 발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겁나 승질나죠. 네. 실제로는 돼지기름은 없었다고도 하지만 아무튼 세포이 용병들의 대다수는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였고요. 네. 둘 다 발라져 있으면 양쪽 둘 다 난리가 났네요. 막치죠. 특히 힌두교도들은 세포이 용병으로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카스트가 높았거든요. 네. 근데 이때 힌두교에서는 지금도 그럴 텐데 소기름을 입술에 대기만 해도 카스트가 깎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를 피우죠. 네. 이에 대한 고용주 영국군의 대응은 그럼 니들이 포장 새로 만들든가였습니다. 그러면 군란이 일어나죠. 이에 용병들이 빡쳐서 항쟁에 나섰지만 실패한 것이 세포이 항쟁입니다. 네. 실패의 대가로 인도 무슬림들의 세력이 크게 위축이 돼요. 이 때문인지 이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이상한데 기존 하나피 학파의 개방성과는 정반대되는 디오반드 운동이 생겨납니다. 억울함이 자리 잡는군요, 사상에. 몇 가지는 계승하는데 몇 가지는 반대로 가고. 자, 하나피 이슬람이 지향하는 것 중 하나는 교육을 통해 근대적 이슬람을 만들자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런 건 내팽개칩니다. 시아파를 완전히 배격하는 쪽으로 갔고요. 여성들의 역할을 전 근대적으로 제한해버리는 쪽으로 갔습니다. 개방적인 건 다 없애버렸네요. 하나는 남아있었습니다. 세포이 항쟁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건 인도가 식민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독교, 힌두교 다 연합하자. 관용성은 살아남았어요. 이상하게. 보통 연합을 주장하는데 사이비 같으면 지가 왕이 될 줄 알고 연합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루카셴코 대통령 목요일에 소개해드렸던 이 양반도 소련과의 러시아와의 통합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러시아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후문이 들리죠. 예.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죽었을 텐데. 운도 좋아요. 좀 살아있는 거 보면. 원자력 공차를 대접받고. 네. 그리고 독립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아젠다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슬림 간에도 위계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아이디어로 나갑니다. 그게 뭔 무슬림이야? 평등성에 반하죠.
하지만 이 디오반드주의는 조금씩 퍼져나가 현재의 방글라데시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네. 영국에까지 건너갔습니다. 왜냐하면 파키스탄, 인도에 영향력을 미치면 영국에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당연히 인도의 무슬림들이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했을 때 파키스탄의 주류 이슬람이 됩니다. 아, 망했네요. 그리고 슬금슬금 아프가니스탄 남부에도 좀 진출을 약간 했대요. 그러니까 종교가 망하면 이게 문제예요. 어차피 파키스탄 북서부와 같은 민족이 살잖아요. 퍼져요. 디오반드 계열의 마드라사는 동시에 탈레반의 교육 세뇌 시설로 이용이 됩니다. 파키스탄, 그러니까 디오반디즘이 주류인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으니까 파키스탄은 그럼 자기네들 마드라사에 파슈툰족이나 자기네 그 골치 아픈 애들을 하층민들을 넣어놓고 세뇌를 한 다음 탈레반에게 병력으로 주는 거죠. 아, 신기하네요. 한 동네에서 분노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한 동네에 생긴 사상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 남부의 디오반드는 그래도 좀 이성적인,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 중앙정부를 겁내기는 한다. 그리고 파키스탄까지는 좀 그래요. 근데 파키스탄 북서부로 가면은 이곳의 마드라사는 이제 탈레반의 배럭이 됐어요. 그리고 왕정 시절부터 아프간 정부는 근대화가 필요한 교육시설에 절실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디오반드 계열 마드라사들에게 아프간 내에도 당신네들 분교 같은 걸 좀 건립을 해줘라. 우리 쪽에도 마드라사가 필요하다. 라고 요청을 했어요. 돈 없을 땐 사설이 최고죠. 이 건립 지원 사업 자체는 크게 신통하게 재미를 보지 못했는데 이걸 본 파키스탄 정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은 통로다. 이후 파키스탄 정부는 아프간에 은밀한 간섭을 해야 할 때 마드라스의 학생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고요. 디오반드 장학생. 탈레반이 등장했을 때는 마드라사를 통로로 탈레반의 병력을 지원해주는 걸 생각해낸 거죠. 자, 탈레반이 등장하기 직전쯤에는 파키스탄의 디오반드주의도 조금 변질이 좀 됐어요. 파키스탄이 친미 노선을 잡으면서 근처에 친미 국가 누가 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죠. 네. 이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와하비즘이 수입이 됩니다. 닮아갑니다. 사이비의 특징이죠. 다행스러운. 빨리 변합니다. 이 이전까지는 그래도 디오반드주의가 현실의 두 발을 딛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파키스탄의 디오반디즘이. 지금도 디오반디즘은 있어요. 그런데 파키스탄 쪽이 좀 이상할 뿐. 이 사람들은 엄청 강경한 원리주의자 같은데 이상하게 영향을 되게 많이 받네요. 강경한 원리주의자들의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좋은데 싶으면 갖다 붙이는 습관이 있네요. 자, 그 원인 중 하나가요. 마우두디의 사상에 경도된 사람들이 당대의 파키스탄 지도층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지도층에 있을 때 마우두디의 사상을 따르는 게 되게 유리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스승의 영향을 받은 윤석열이. 네. 자, 그러면 탈레반은 모든 영향을 다 받았어요. 이 좀 타락한 버전의 디오반드주의를 계승해서 더욱 완고한 형태로 다듬어서 자기들의 기초 세계관으로 삼고요. 네. 당연하죠. 왜냐면 파키스탄에서 자기들 마드라스의 학생들이 병력으로 쓰라고 보내줬으니까. 예. 그 마드라사는 와하비즘의 영향을 받은 물라들이 강의하는 디오반드 계열 마드라사였고 다른 형태의 교육기관은 경험해 보지도 못한 하층민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도농격차는 세상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청년들을 키워냅니다. 가만히 있자. 그러면은 저 윗지역에서 모하메드 오마르가 학생들과 함께 무자헤딘을 썰고 세력이 점점 키워지고 있는데 인도와 파키스탄을 거쳐서 위로는 지금 디오반디즘이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는 파키스탄의 디오반디즘 사상을 갖고 간접적으로는 쿠트, 마우두디, 와하브의 영향을 받은 전근대적 극우 이슬람 단체가 아프간 내에서 생겨났다. 그게 탈레반이다. 전군대적 극우 이슬람 단체가 생겨나게 된 이유를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의심해봐야죠. 왜 이런 학생들과 물라 오마르는 잘 맞았는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만났을까요? 오마르도 비슷한 루트를 타면서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죠. 네. 탈레반이 워낙 상층부에 대한 비밀주의가 심해서 오마르는 사망할 때까지 이 사람의 구체적인 마인드셋이라고 할까요? 네.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역추적해 나가 보면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탈레반은 이렇게 아프간 역사 최초의 극단주의 단체가 됩니다. 이전 혹은 당대의 급진 이슬람주의자들도 이 정도의 극단성을 안 보여줬어요. 기껏해야 사우디를 등에 업은 사이아프의 와하비즘 단체가 전부였는데 이들도 약간은 아프간화돼서 사우디의 와하비즘보다는 조금 온건했거든요. 이들을 한참 뛰어넘는 극단주의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탈레반 거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자, 파슈툰족이잖아요.
파슈툰 패권주의가 기본에 깔리죠. 민족주의 얹어야죠. 네. 하자라 다 죽여라. 타지크 놈들 어딜 기어 올라오느냐. 타민족 혐오 정서가 따라오고요. 디오반디즘의 특징 중 하나가 사회 내 위계 질서를 설정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신분제 정서의 형태로 바뀝니다. 이게 가장 기이하죠. 이슬람 사회인데 카스트를 꾀한다. 그러면 이 카스트는 어떻게 나뉘느냐. 아까 말했잖아요. 자힐리아. 저것들은 자힐리아에 속했으므로 죽여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 이슬람을 못 배운 자로 규정하고 죽이거나 강탈할 수 있죠. 아하. 그런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오두디의 특징인 극단적 여성 혐오도 끼어들고요. 신정체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도 들어오고요. 쿠트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쿠트베 이분법적 세계관이 더 씌워지고요.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경영할 때 필요한 각종 판단들이 있잖아요. 네. 무엇에 근거할까요? 샤리아법? 그걸로는 부족하죠. 그걸 따르면 저렇게 못하죠. 샤리아법이 모든 걸 웬만한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이걸 왜 근대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파슈툰 완리라는 불문율이 끼어듭니다. 아니 파슈툰 완리는 파슈툰족의 전통적인 판단 체계입니다. 당연히 전근대적입니다. 샤리아보다 더. 파슈툰 완리가 샤리아만큼의 무게감을 갖는다면 샤리아 해석도 이상해지겠죠? 이게 들어온 순간 탈레반은 완벽하게 사이비가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에서 가장 먼 세력이네요.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본 이 아프간의 역사에서. 그게 이란과 터키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상해져요. 계보상으로는 이 탈레반은 하나피에 속해야 돼요.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레고랑 옥스포드를 함께 섞어서 조립한 걸 넘어서서 뭐 레고랑 지점토 뭐 레고랑 조립퐁. 그렇죠. 지점토랑 조립퐁 이런 거를 같이 조립한 성 같은 느낌이네요. 제가 이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성 환자가 남성 의사에게 진료받는 상황이면 여성의 노출은 가능하다가 하나피파에서 내렸던 파트 1, 그러니까 유권 해석입니다. 해석 판례죠. 네. 샤리아를 해석한 판례. 탈레반은 반대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오히려 여성이 이슬람과 자기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살해해야 한다. 이게 탈레반의 파트 1입니다. 사입이네요. 그럼 여성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탈레반 당신들은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를 부정하잖아요. 지금은 좀 인정하고 있지만 부정하잖아요. 여성은 뭐 죽으란 얘기입니까? 탈레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일단 탈레반 소속 모르는 거예요, 지들이. 탈레반 소속 물라들에게 파트와를 내릴 권한이 있는지는 둘째 칩시다. 근데 이게 샤리아에 어긋나요. 명예살인은 샤리아에 없어요. 파슈툰 원리에는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죠. 동급이 아니에요. 파슈툰 원리가 샤리아보다 상위일 수도 있어. 이 사람들 머릿속에선.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냥 유리한 건 더 상인 거죠, 뭐. 너무너무 멀리 갔네요. 또한 평등을 지향하는 쿠란의 방향성과는 달리 탈레반은 여성을 노예에 가깝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성폭행을 일종의 징벌처럼 인식해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범죄 행위를 징벌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이슬람에서도 금지합니다. 자신들의 야만적인 공포 통치가 목매에서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는 무지렁이들, 자힐리아들에 대한 징벌이라고 여긴다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들이 해석한 율법대로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몽둥이 등의 체벌을 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체벌을 받는 대상들이 당연하게 성인들이에요. 사실은 아이들에게도 가하면 안 되는데 이게 종파를 막론하고 마드라사에서 좀 사회 문제가 좀 된 적이 좀 오래됐어요. 왜 애들에게 체벌을 가하냐. 체벌 가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걸 이 체벌 관습을 없애려고 뭐 아랍 쪽 이슬람에서는 되게 노력하기도 하고 했는데 네. 얘네들은 지금 성인한테 체벌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아니니까. 그럴까요? 자, 이슬람 사도들의 언행록인 하디스, 쿠란에 이은 제2경전이죠. 여기에는 선을 권장하고 악을 책망할 때는 칼을 쓰지 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네. 올바른 교정 행정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건데. 우리가 이 문구를 보면은 네. 폭력을 쓰지 말고 훈계하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네. 탈레반은 칼만 안 씁니다. 그래서 총과 몽둥이로 훈계합니다. 칼을 쓰지 말라. 밑에 가로치고 AK-47은 괜찮다. 이렇게.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선지자가 AK-47은 괜찮다고 하시었다라고 해석하는 왜곡이죠. 이게 IS의 세계관과도 매우 흡사하죠. 그들의 행동 양식과도. 어떤 구절은 뭐 문자 그대로 해석해버리고 또 어떤 구절은 의역을 하고. 뭐 어느 나라를 가나 종교 세력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양반들이 이제 정권을 찬탈할 때 얘기인 거죠. 이 해석과 충돌하는 다른 구절은 무시하거나 궤변으로 정당화하고. 뭐 샤리아법에는 또 무슬림은 물론이고 같은 계열인 유대교와 기독교 신자들을 노예화하거나 학대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왜 이런 극단주의자들은 같은 무슬림마저도 학대를 할까요? 그쵸. 이 질문을 해야죠. 탁피르라는 개념이 극단주의에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단어네요. 그건 뭡니까? 이슬람에서 다른 종파를 보는 시선은 보통 이제 좀 잘못된 길을 가지만 어쨌든 형제자매. 네. 대승적 차원에서는. 네. 그래서 차별을 할 때는 있지만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는 형제자매. 인데 탁피르라는 개념은 원래 이런 대부분의 이슬람 종파에 없어요. 이건 자신들만의 정통으로 설정하고 그 외의 모두를 배교자로 보는 배타적인 시선입니다. 탁피르, 배교자입니다. 쿠툽식의 이분법적인 세계관에서 정통이 아닌 배교자들은 모두 자힐리아일 뿐인 거예요. 따라서 가혹한 징벌이 당연시되죠.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모로 전쟁을 좋아하는 포퓰리즘 정치에 네. 맞닿아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상적 기반을 만들어낸 집단이 파슈툰족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아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이 불안하면 이런 놈들이 나오죠. 그리고 지지를 얻어내고요. 네. 시골 파슈툰족 상당수의 지지를 받았다고 해야 정확한 서술이겠네요. 물론 이게 오랜 내전 후에 오랜 전쟁 후에 무자히딘끼리 내전까지 하니까 피곤하기도 하죠. 많이 죽고. 네. 소련과 다른 무자히딘들한테 뭐 학살당하고 약탈당하고 전쟁 범죄 때문에 이가 갈리고 특히 헤크마티아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저지른 전쟁 범죄 때문에 지지를 계속 잃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탈레반이 전쟁 범죄를 단죄하면서 등장했어요. 그게 문제죠. 사이다죠. 청량감이 그래서 착시 효과가 생겼을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지지를 설명할 방법은 하나예요. 탈레반의 전근대적인 세계관과 법에 대한 세상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은 시골 파슈툰족의 입맛에 맞았다는 거예요. 네. 그죠. 빠른 이해를 돕고 이게 어딜 가나 사이다는 끝에 이게 실 따라가 보면 극단주의가 있어요. 여기에 전쟁 보급을 약탈에 기대거나 하면서 손에 무기를 들어서 신이 난 머저리 무자히딘들이 이유 있는 피해의식을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물라 오마르가 이들에게 복수하는 과정에서 이들 또한 무기를 들고 마음대로 하니까 피해의식에 만족되고 해방감을 느낍니다. 죄책감이 없진 않았겠죠. 근데 물라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저들은 자힐리아에 속한 배교자다, 탁피르다, 마음대로 때리고 죽이고 강간해도 알라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라며 합리화해줍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강간이 되게 희한하게 들어가 있네요. 그게 제일 섬뜩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성을 사람으로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 전쟁 중이니까 때리고 죽인다고 쳐. 강간은 희한하게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냥 성범죄를 쿠란과 하디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범죄를 보는데 왜 이들에게는 그 도덕적인 바가 이렇게 낮아졌을까요? 그게 극단주의의 영향이겠죠. 네. 그리고 또 원리주의자는 아니네요. 굉장히 많은 걸 받아들이고 변질했네요. 하지만 이들은 그게 원리주의라고 생각하겠죠. 네. 자, 그러면은 탈레반을 위시한 극단주의자들에게 이슬람의 도덕률의 원천인 쿠란, 하디스, 샤리아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가 됩니다. 없죠. 오히려 탁피르들에게 한계 없는 징표를 안겨도 되게 해주는 왜곡 가능한 기준일 뿐입니다. 이 어릴 때부터 말이에요. 왜곡 자주 하다가 용서를 자주 받으면 아주 미쳐 돌아가요. 네. 예. 그럼 아마도 파슈툰 완리 또한 그런 것일 거예요. 수단일 뿐일 거예요. 그러면 남는 건 뭐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민낯입니다. 우리는 댓글에서 가끔 분노에 찬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댓글에 분노와 피해의식을 쏟아낼 때만 그런 사람이 돼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네. 근데 탈레반의 경우엔 그걸 자기들의 정책과 전쟁과 세계관의 핵심으로 가져왔어요. 무기를 들고 점령지로 들어가면 내내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죠. 그 댓글이 인생의 패턴인 사람이 되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파키스탄의 극단주의적 마드라사에서 생산된 병사들과 함께 파키스탄과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진격을 합니다. 큰 그림상 본인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리가 없어요. 강력하지 않을 수가 없죠. 탈레반은 칸다하르를 점령하고 3개월 뒤에 남부 12개 주를 다 석권해버립니다. XSFM입니다.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야! 그건 머리에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퇴소하는 게 엄청 큰일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집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나는 이제 내 스스로 나를 찾아야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아야 되는구나.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나와 자립 정착금 500만 원으로 자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호가 종료되는 아이들은 한 해 약 2,500명.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요즘 치약은 판매액의 10%를 소아암 재단에 기부합니다. 나누고픈 사람들의 치약. 좋은 치약, 요즘 치약. 28, 29, 30. 운동 후에 휴식할 때 이건 뭐야? 알찬비 마사지기. 추석하면 마사지죠. 추석 패키지 마사지기 2개, 소형 패드 4개, 그리고 대형 패드 2개 구성의 가격은 단돈 19,800원입니다. H&B 미니 마사지기 패키지 행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량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많이 팔려가지고 많이 안 남았어요. 창고 채워놓은 거 이제 거의 다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근육이 뭉치거나 쑤실 때 강력한 전기 자극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남용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이제 선물 돌릴 곳이 많다. 여러 개 사고 여러 개 들고 가기도 힘들다. 네. 그럼 그냥 미니 마사지기 여러 개 해가지고 쫙 돌리시는 것도 그럼요.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없고 그리고 어르신들 마사지기 다 좋아하시니까요. 네. H&B 마사지기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hayya ala 이 데뷔 시기도 탈레반 입장에서 매우 적절했어요. 잠깐 그러면 카불로 가봅시다. 소련이 물러가고요. 끈질기게 버티던 공산정권의 나지불라도 패배했어요. 그때가 1992년이거든요. 카불에서는 무자히딘 파벌들을 정당으로 바꾸고 공화국을 만들어보자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네. 그러면 각 파벌별로 다들 공을 세웠으니까 국가 권력을 분점해야 되잖아요. 이 막중한 책무를 맡은 임시 대통령은 무자데디 혹은 모자데디라고 불리는 인물이었는데 헤크마티아르에게 국무총리를 제의했어요. 하지만 헤크마티아르는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카불 폭격을 선택합니다. 아니 말로 좀 하지. 되게 많나봐 RPG가 진짜. 소련과의 전쟁 동안 미국이 지원한 무기를 이 사람이 계속 아꼈다고 했잖아요. 이때 써요. 그죠. 이때 로켓 미사일의 대부분을 카불에다 쏟아부어요. 이게 이제 중앙아시아 일부와 서아시아의 골치 아픈 지점이죠. 열강이 우리가 원하는 걸 해달라면서 무기를 지원하면 꼭 내전에 많이 쓰입니다. 임시 국가수반인 모자데디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탄 비행기에 로켓포도 쏴요. 얘기했잖아요. RPG 많다고. 모자데디는 간신히 목숨만 건졌어요. 이 와중에. 그러고서 직을 내던졌어요. 받은 사람은 라빤이었죠. 마수드의 친구, 선배. 이 선택이 무자히딘의 내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이제 헤크마티아르의 학을 떼게 되죠.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 게 좋겠구나. 야, 이 미친놈아, 네가 들어가서 권력을 잡아야지. 왜 그러고 있어? 왜 그렇게 네가 권력을 잡으려면 이미지 관리도 해야지. 그렇죠. 형들 기다려봐요. 내가 다 먹을 수 있어. 실제로 헤크마티아르는 포위 후에 폭격을 가하면서 마수드를 제외한 다른 군벌들과 연합을 맺어서 카불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하자라, 도스툼 이런 사람들이요. 네. 그런 정치적 수완을 보여주었지만, 그래서 카불을 점령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마수드에 쫓겨납니다. 이 계속 라이벌이 많네요. 그러니까 이 국무총리 받을 때도 마수드 계열 인사들 다 정부에서 없애라 뭐 이런 조건을 달았어요. 되게 싫었나 봐요. 그래서 협상이 안 되는 정치인들이 더러 있죠. 네. 이때 탈레반이 이때가 이제 한 2년 지나서 카불을 들어갔다가 다시 빠지고 하면서 이제 2년이 지난 건데, 이 1994년에 탈레반이 헤크마티아르군을 쳤습니다. 95년이었던가? 이게 약간 헷갈리네요. 자, 이제 파슈툰족이 지지할 선택지가 늘어났어요. 파키스탄과 미국 입장에서도 지원을 해줄 파슈툰족의 선택지가 늘어났어요. 헤크마티아르는 전쟁 범죄자가 되어버려서 부하들과 민중들의 지지를 빠르게 잃어버려요.
왜냐, 카불에서 후퇴하면서 카불 내에다가 또 미사를 퍼부었거든요. 화풀이로. 당연히 이 세력이 곧 탈레반에게 흡수됩니다. 참 신기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아니 근데 어떻게 자국의 수도에 모든 운이 탈레반에게로 쏠리네요. 사실 이때 그 사이아프 있잖아요. 사우디 네. 쪽 놈. 죄송합니다. 70대신데 내가 나쁜 말을 했네요. 사이아프가 막 하자라족 죽이고 그럴 때도 그러고 있었어, 사실은. 사이아프의 경우에는 카불을 한번 싹 밀어버려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한번 청소를 해야 된다, 다 죽여서. 그렇게 놓고 자기가 집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자, 탈레반에게 뒤통수를 세게 맞은 헤크마티아르는 다시 랍바니 임시 대통령이 제의한 국무총리직을 맡으면서 공화국에 갑자기 합류를 해요. 당연하지. 세력이 줄어들었는데 이거라도 받아야지. 하지만 97년 탈레반이 카불을 함락시키죠. 그러면서 결국 탈레반 지지를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헤크마티아르는 아프간의 중요 인물에서 뒷방 늙은이로 변해버립니다. 하지만 카불을 차지하는 이게 탈레반의 1차 고비였어요. 네. 이제 마수드랑 싸워야 되는 거. 헤크마티아르가 카불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마수드를 상대로 계속 패전합니다. 이때가 하자라족의 마자리 사령관을 협상장에서 죽인 때고요. 네, 목요일에 들으셨습니다. 자, 제1도시 카불이 힘듭니다. 제2도시를 노려봅시다. 칸다하르에서 서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헤라트가 있어요. 거기엔 이스마일 칸이 있죠. 마수드의 병력 공수 지원까지 받은 이스마일 칸은 헤라트 공격군을 영혼까지 털어버렸습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이 나라. 그러니까 탈레반도 산전수전을 겪네요. 이 손실 때문에 파키스탄에서 마드라스를 막 졸업했거나 채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이 추가 병력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모습이 서방 세계에 잡힙니다. 실제로는 수전은 없습니다. 이후로도 치명적인 병력 손실이 생기면 이런 식의 증언이 이루어졌고요. 이렇게 쓰이는군요. 네. 그러니까 풀뿌리 원리주의. 풀뿌리 극단주의라고 해야죠. 좋습니다. 중소규모의 무자히딘들은 설득도 싸움도 없이 매수당해 탈레반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돈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 헤크마티아르와 이스마일 칸이 그런 식으로 자기 세력을 깎아 먹혔습니다. 이스마일 칸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남아에서 칸다하르를 공략했거든요? 이걸 막아냈어요, 탈레반이. 네. 그걸 받아쳐서 오히려 헤라트를 점령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게 또 어떤 소스에서는 매수해서 이겼다고도 하고, 어떤 소스에서는 이 시기에 잠깐 도스트미 북부동맹을 배신하고, 혹은 북부동맹에 합류하기 전에 탈레반 편에 서서 헤라트를 공격했다고도 하고, 한편 모자데디의 후임으로 임시 대통령이 취임한 라빠니는 통합과 권력 분배는 안중에도 없게 행동하고 있었고요. 마수드는 라빠니에 대한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군벌들이 모여있던 정부가 통일성을 발휘하는 건 아주 어려워. 이 사람들이 서로 알력 다툼하고 있을 때마다 탈레반은 늘 좋았다. 계속 그래도 마수드는 승전을 하면서 막아내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 패배하니까 이번에는 탈레반 쪽에서 전략을 바꿉니다. 먼저 잘랄라바드를 점령을 해서 카불 쪽으로 들어가는 보급선 하나를 끊고요. 성급하게 카불로 달려가지 않고 주변을 포위해 들어갔고요. 이게 헤크마티아르가 바로 직전에 점령했을 때 똑같은 방법을 썼거든요. 포위당하면 답이 없습니다. 마수드는 결국 판지시르주로 후퇴해야 했습니다. 즉 탈레반은 마수드를 상대로 이겨서 카불을 얻은 게 아니에요. 마수드가 후퇴했기 때문이죠. 네. 이때가 이제 탈레반의 성격이 행정적 성격이 변화한 시점이기도 해요. 일단은 잔악성이 드러났어요. 공산 정권의 마지막 대통령이었던 나지불라 UN 사무소의 유폐 상태였거든요. 네. 이 사람을 꺼내어 보더니 UN 사무소로 쳐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네. 길거리에서 고문을 가하고요. 죽여서 공개 처형을 굉장히 잔악하게 한 다음에 또 탱크 포진에 걸어놓습니다. 이 카불 시민들은 맨 처음에는 지겨운 내전에서 벗어나겠구나. 최소한 헤크마티아르가 폭격하던 시절보다 낫겠지. 근데 웬걸 샤리아를 들이대는데 그것도 좀 이상한 샤리아 해석이에요. 이거 제가 하는 거랑은 좀 다른데요? 그럼 총살. TV, 춤, 게임, 화장 같은 것들이 금지되는 공포정치가 시작됩니다. 그게 90년대 말의 이야기군요. 통치 방식도 변화했습니다. 얘네들도 사실은 슈라를 지역마다 만들어줬어요. 근데 마수드의 슈라가 의외라면은 탈레반의 슈라는 그냥 원로원입니다. 그러니까 조언하는 위치예요. 누구에게 조언을 하느냐? 최고 지도자 물라 오마르죠. 그런데 이 회의 및 조언 기능도 이때를 기점으로 약화가 됩니다. 원래 한 번에 확 바꾸지 않아요? 욕먹을 것 같은 거. 그러면서 비밀주의와 독재의 형태로 바뀌어 갑니다. 그러면 이제 원로원에 누가 있느니 이런 것도 안 밝히고. 카불의 슈라와 칸다하르의 슈라가 막 싸우고 있어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자, 어쨌든 탈레반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카불과 헤라트를 얻었잖아. 네. 마수드와 도스트만 조지면 돼요. 그래서 쿤두즈와
도스툼의 본거진 마자르-이 샤리프로 가봅니다. 도스툼을 꼬셔요. 우리 쪽으로 와. 근데 도스툼이 이번에는 마수드를 선택해서 북부동맹을 구성합니다. 이때 도스툼 장군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위스키도 음악도 없는 체제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마침 이스마일 칸도 이란에서 병력을 모아 헤라트로 복귀합니다. 복잡하지요. 탈레반과 마수드는 판지시르주 경계에서 일진일퇴를 주고받고 있었고요. 네. 이때 재밌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전쟁의 판도를 바꿔요. 마자르-이 샤리프에서 말릭 팔라완이라는 장군이 배신을 합니다. 네. 도스툼이 북부동맹에 들어간 후에도 탈레반이 꼬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 도스툼이 원한 거는 북부에 대한 독자적인 지배권이었어요. 탈레반이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배신으로 흥한 자는 배신으로 망합니다. 96년 도스툼 휘하의 장군 말릭 팔라완이라는 사람이 도스툼을 배신하고 탈레반에 팔아넘깁니다. 뭐 이게 이제 군벌 시대니까 주군을 팔아넘겼다. 말릭의 형을 도스툼이 죽였다는 루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릭 때문에 도스툼은 우즈베키스탄으로 탈출해야 됐고요. 마자르-이 샤리프의 북부에도 드디어 탈레반이 들어옵니다. 이건 일파만파로 퍼져나갑니다. 이스마일 칸도 당했습니다. 네. 이 사람 배신당하는 역할이잖아요. 아니 도스툼의 오른팔인 말릭이 식사 좀 하시죠 하면서 불러낸 자리에 나갔어요. 근데 거기 탈레반이 있는 거예요. 붙잡혔어요. 칸다하르의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이렇게 헤라트도 얻었어요. 말릭 팔라완 한 명 때문에. 그런데 말릭은 도스툼과 똑같이 북부의 지배권을 요구했고요. 역시 들어줄 리가 없죠. 탈레반은 말릭 휘하 병력을 무장해제하려고 했는데요. 자, 말릭 팔라완은 도스툼 밑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배신입니다. 네. 말릭은 자기 병력은 물론 함께 무장해제를 당하고 있던 하자라족 민병대까지 끌어들여 내부 봉기를 일으켜 탈레반 병력을 일방적으로 학살하는 2차 배신을 때립니다. 다시 또 탈레반 뒤통수를 친 거죠, 지금? 그리고는 마수드에게 연락을 넣어 그쪽으로 붙었습니다. 근데 이게 탈레반이 북부까지 올라왔어라고 깜짝 놀라게 되는, 이란과 우즈베키스탄이 깜짝 놀라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하자라족과 마수드에게 지원이 드디어 조금 들어갑니다. 외국의 지원이. 네. 그러면 이 상황을 탈레반이 뒤집으면 북부를 다시 얻어야 되겠죠? 네. 쿤두즈가 이때 탈레반의 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부대가 다시 서진해서 말릭을 치고, 근데 또 도스툼이 돌아와요. 복잡합니다. 도스툼이 그래서 막아내려고 하는데 못 막아내요. 왜냐, 마자르-이 샤리프를 그때 하자라 민병대가 통제하고 있었는데 통제권 내놓으라고 땡깡 부렸거든요. 네. 결국 하자라 민병대도 다 죽고 도스툼은 다시 터키로 망명 갑니다. 그러면서 하자라족에게도 치명타를 안겨요. 바미안을 점령하는 데 성공을 해서 바미안 석부를 부수고요. 그러네요. 이때 탈레반이 파괴한 유물이 2100여 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는 쿠란을 위배한 것이기도 한데, 쿠란에 따르면 우상 파괴는 축복받을 행위가 맞는데 이 파괴 때문에 비무슬림들이 분노한다면 금지됩니다. 네. 근데 심지어 이때는 같은 무슬림들도 화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세기 이전의 정복전쟁의 기록들을 보면 그때의 우상들이 파괴되지 않은 이유가 그건 거죠. 어쨌든 이제 북부를 얻었어요, 사실. 도스툼과 말릭을 쫓아내면서. 그리고 쿤두즈에서 동쪽으로 가서 결국 마수드의 배후를 차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판지시르주가 완전 포위됐죠. 하자라족도 완전히 포위됐고요. 가장 얻기 어려운 곳을. 하지만 마수드는 마수드였기 때문에 판지시르주를 방어를 계속 해냅니다. 네. 여기까지가 2001년 9월의 상황이에요.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포위당했죠. 이때 9.11 테러를 기획한 알카에다가 친구인 탈레반이 힘들다는 걸 압니다. 마수드를 거꾸로 들일 수가 없어. 싸우면 져. 그러면 암살하면 되지 않니, 친구야? 외국의 지원이 계속 필요했기 때문에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와 취재에 응하고 있던 마수드에게 기자로 가장한 알카이다 조직원 2명이 접근했습니다. 카메라는 카메라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 폭발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폭탄이 터졌어요. 9월 9일이었습니다. 이틀 뒤 9.11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수드를 거꾸로 넘어뜨린 것은 미국의 피해와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군이 개입을 합니다. 미국이 북부동맹과 함께 하게 되자마자 도스툼, 이스마일 칸, 헤크마티아르가 모두 현역으로 복귀했고요. 소개하지 않았던 파슈툰의 유니스 알리스, 하자라의 하지 모하키크 같이 세력을 잃었던 다른 유명 사령관들도 마찬가지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보고 들어온다는 거군요. 마침 탈레반은 과거의 헤크마티아르처럼 폭정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도시민들과 일부 각성한 시골 민중들이 미국과 북부동맹을 반기면서 지지했기 때문이지요. 물론 헤크마티아르는 정신을 못 차리고 탈레반 편에 섰지만 북부동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네, 그죠. 이제는 정말로 권력 분점과 정치 안정화를 이루어내야 했어요. 모자데디와 라빠니가
10년 동안 실패했던 건데 이번에는 파슈툰족에게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과도 정부의 대통령으로 파슈툰족의 하미드 카르자이가 선택이 됐습니다. 네. 온갖 대원로회도 만들어졌고요. 하지만 헤크마티아르, 탈레반, 알카이다의 잔당들은 여전히 지방에서 저항 중이었습니다. 완전히 부수기는 어렵다 여기는. 카르자이 대통령의 별명이 카불 시장이 됩니다. 그래도 중앙정치의 안정화는 얼추 이루어져 갔어요. 대원로회 하나가 카르자이를 과도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형식을 치렀고요. 이탈리아에 살고 있었던 과거의 마지막 왕, 자 히르샤가 30년 만에 귀국을 해서 아직 살아 계셨네. 그 대통령을 추인해주는 절차까지 끝냅니다. 권위를 준 거죠? 네. 2003년에는 헌법을 만들었고요. 2004년에 대통령 선거를 했고요. 2005년에 국회의원 선거도 치렀어요. 대선 승자는 하미드 카르자이. 이제는 과도 대통령이 아니에요. 카르자이는 2009년에 재선했고 2014년까지 임기를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우드 칸 이후 최초로 자히르샤 이후 최초로 죽거나 실각하지 않고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이 됩니다. 멀쩡하게 임기를 마친. 네.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시비는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신빙성이 있는 의혹이었죠. 그리고 미국이 실수를 저지르죠. 아프간 전쟁이 끝났다고 간주해버리고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어요. 병력을 딴 데로 보냈다. 지방 반군과 탈레반에겐 이 시간이 재충전의 시간이 됐습니다. 어차피 마수드는 죽었고 이스마일 칸과 도스tum은 이제 정치하고 있거든요. 네. 미국이 개입할 때 이 장군들이 돌아왔다는 얘기는 한자리 하려고 그랬던 거였다. 2006년부터 탈레반이 파키스탄의 국경을 넘어 분탕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미군의 교전 횟수와 사상자가 해마다 늘어갑니다. 쿤두즈와 같은 변경의 몇몇 도시들은 탈레반 출몰이 일상처럼 됩니다. 일시적이나마 탈레반의 통치에 들어가는 도시도 생겨났고 라빠니와 같은 전직 무자헤딘 사령관이 암살당합니다. 한국의 샘물교회 선교단이 피랍된 것도 2007년이었죠. 네. 이 그리고 탈레반의 변화가 00년대 말과 10년대 초에 잠깐 있었어요. 파키스탄의 북동부를 점거해버려요. 아니, 파키스탄은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었잖아요. 덕분에 파키스탄 정부와 사이가 틀어집니다. 파슈툰 지역이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파키스탄 정부는 아니야, 이 난민 규모는 이제 너무 많아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탈레반 니네들도 좀 자중하면 안 돼? 그러기엔 너무 세졌다. 네. 그러는 동안 이스마일 칸은 실각했고요. 아마도 다른 지방 군벌들처럼 반군이 되지 않기를 바란 카르자이 대통령의 따뜻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뭔 소리야. 헛소리죠. 네. 이스마일 칸은 헤라트 주지사를 거쳐서 수전력부 장관으로 가는데요. 이 과정이 사실은 좌천이라고 다들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지역을 꿰차고 앉은 지방 군벌들을 해체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이스마일 칸이라도 그 해체를 당한 거예요. 2003년 8월에 북서부 병력에 대한 지휘권을 박탈합니다. 이스마일 칸에게서. 이후 이어지는 이야기는 소스마다 전개가 다 다른데 공통점은 이스마일 칸이 권력 중심에서 밀려났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력 행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무력 시위를 일으킵니다. 폭력 시위를 일으킵니다. 여긴 계속 이런 식이군요. 파벌에 대한 정리도 하기가 어렵네요. 이 시도가 아프간 육군에 의해 좌절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속임료 교전에서 이스마일 칸의 아들이 사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수전력부 장관으로 만족하고 권력 중심에서는 멀어졌다는 거죠. 야, 장관하기 싫다고 전쟁 일으켰다가 진압당하고 그냥 장관합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꽤 오래 재직을 했는데 그마저도 주변인의 불법 무기 소지 혐의가 2012년에 제기되면서 그만둬야 했습니다. 이게 실각의 끝이죠. 도스tum은 정계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반면에 다음 정부에서 부통령까지 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고요. 네. 그러는 동안 2013년 물라 오마르가 병사를 했고요. 후임자가 만수르라는 사람이었는데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2016년에 전사했고요. 현재 하이바툴라 아훈드자다라는 사람이 탈레반의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밀주의와 독재정의 성격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보를 거의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놈의 탈레반, 가니 대통령에게도 두 번째 대통령에게도 중대 과제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무자헤딘 선배들이 보여줬던 건 일단 포용 정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탈레반 너네 강한 거 알겠어. 이제 분탕질 좀 그만 치고 정식 정당이 돼서 중앙조치에 들어오면 어떻겠니라고 권해봅니다. 자, 공화국 정부가 출범한 지도 10년 됐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얘기해보자, 이제 그만. 네. 대통령 선거도 3번이나 치렀고. 네. 이 정도면 저 시골이라도 어느 정도 근대화가 되었을 거라는 자신감이 붙을만도 하죠. 물론 탈레반은 거부했습니다. 네. 이제는 프로파간다가 바뀌었거든요. 미국이라는 불신자의 나라와 연합한 카르자이, 가니, 저 정부들은 자힐리하다.
아, 근데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건 자신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뒤가 계속해서 안 맞네요. 일관성은 확실하죠. 네. 내가 이길 거야. 내가 해먹을 거야. 가니 대통령도 전임자 카르자이처럼 2020년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미국이 20년어치의 넌더를 내며 철군을 하는 대형 악재가 터졌죠. 답 없죠. 이건 뭐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을 것이고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 신장 위구르지하고 좀 교란해주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기왕 퍼진 뭐랄까요 종양을 더 퍼지게 하자. 옆에는 바로 중국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국은 재빠르게 불가침 협정을 맺었죠. 물론 그것도 약간 허점이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걱정이 많을 거예요, 중국은. 가니 정권은 탈레반의 진군을 막지 못하고 공세를 펴는 탈레반에게 현재 영토의 전부를 내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도망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스마일 칸, 배신만 당한 인생 끝에 아들도 잃고 병력도 잃었죠. 헤라트의 존경만한 유지로 살고 있던 중 탈레반 러시아에 맞서 방어하기 위해 소수의 친위 병력, 그러니까 자기 마지막까지 남은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현지 군에 헤라트 방어군에 가세를 했어요. 근데 가니 정부가 도망쳤잖아요. 헤라트 방어는 너무 어이없게 어떻게 뚫렸는지도 알 수 없게 뚫려버립니다. 또 배신을 당한 이스마일 칸은 이번엔 정부에게 배신을 당했어. 도주하려다가 탈레반에게 붙잡혔고 또 이번엔 도저히 그 상처를 못 이겼는지 탈레반 지지 선언을 하고 이란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 30년, 40년간 열심히 살았던 그 군벌들이 이제 드디어 정리가 되네요, 다. 그리고 헤라트 함락에 음모가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가니 대통령이 탈레반의 카불 공세가 시작되기 2주 전에 교전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왜 한국의 뉴스 보는 분들이 가니 대통령을 이승만과 비교하잖아요. 사실 모든 걸 알고 있었고 본인은 내뺄 준비를 했다. 왜 헤라트가 쉽게 무너졌는지 알 수 있겠죠. 이스마일 칸이 합류했는데도. 그 덕분인지 탈레반은 망명을 선택한 가니 대통령을 놓아주었습니다. 물론 최근의 뉴스를 보면 돌아와도 용서해주겠다 이런 말 하는 걸로 봐서 오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오면 카불이나 헤라트 주민들이 죽여버릴 거예요. 네. 네. 그리고서 지금은 연합전선 하나만 남은 상태입니다. 아, 그런 거군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요. 내전은 언젠간 끝나잖아요. 네. 근데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로 끝나는 것 같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죠. 대체 그동안 공화국 정부는 뭘 했는데? 그렇죠. 카르자이와 가니가 뭘 한 건데? 근데 공화국 정부가 이제 그만 군벌을 해체하고 공화정으로 가자고 해서 군벌들을 해체한 게 이스마일 칸의 실각이었는데 네. 고작 그 정도가 성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군벌들을 해체한 게 탈레반 역습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도 추적을 해볼 수 있죠. 왜냐면 자국이 그 국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뭘 했는가? 사실상 아무것도 안 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덕질인의 평가 시간이에요.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경제 상황은 해법이 보이지 않는 총체적 난국 상태입니다. 그 중심에는 국가 시스템에 스며든 지독한 부패가 있죠. 지금까지 미국이 아프간에 쓴 재건 비용은 1320억 달러, 약 154조 원입니다. 이 금액을 20년 동안 퍼부었는데 GDP가 북한보다 낮다는 겁니다. 물론 여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 땅이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고 네. 현대로 오면서 육상 운송의 비중이 줄어들었잖아요. 그 때문에 실크로드의 한 축으로서의 강점이 좀 퇴색했어요. 네. 그나마 남은 가치마저도 소련과의 전쟁과 내전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린 상태예요. 지역마다 분연히 일어났던 무자히딘 중에서는 끝까지 살아남았지만 중앙정부에 참여하지 않은 놈들 있죠. 반쯤 도적단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군벌에 한번 들어갔는데 내 정세가 불안정하면 다시 경제인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렇죠. 오죽하면 내전기 때 탈레반이 했던 알바가 파키스탄 쪽에서 가는 육상 운송의 치안을 대신 담당해 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군벌들, 지역 군벌들 같은 경우에는 토호는 총을 한번 들고 거리에서 개인적으로 권력을 느껴보면 그걸 뛰어넘을 어떤 보상을 받지 않는 이상, 그걸 뛰어넘을 탄압을 받지 않는 이상 총을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탈레반과 싸우던 당시 마수드와 라빠니가 걱정했던 게 중산층의 증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것은 중산층만이 아니죠. 왕정 이후 카불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에서 육성한 엘리트 인재들 또한 오랜 전쟁으로 인해 죽거나 난민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치안이 개판이니 행정도 안 돌아가고요. 부정부패가 행정 시스템의 한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아프가니스탄의 부패 지수는 최하위권이었습니다. IT, 이라크와 같은 파탄 상태의 국가보다도 낮은 순위예요. 그래서 지원금의 집행 프로세스는 대통령부터 시작되는 내림 빼먹기입니다. 대통령이 빼먹고 부통령이 빼먹고 이런 식이죠. 네. 각 단계마다 쏙쏙 맛있게 빼먹으면 실제로 재건에 쓰이는 자원은 얼마 없습니다. 그러고서 대통령들은 외교무대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국제투명성기구의 그 부패지수 그거 믿지 마라.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중동이 이야기하는 상황만큼 나쁘긴 하네요. 도시와 국가 시스템은 뭐 대충 그렇게 망했다 치고 탈레반은 뭐 이거를 재건할 수 있겠느냐? 네. 아니요. 10만 명 되는 탈레반의 대다수는 마드라사에서 쿨한 읽기 정도만 배운 혹은 그것도 배우다만 사실상의 문맹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행정 인력으로 쓸 수는 없죠. 포퓰리즘에 이끌려서 군인이 된 사람들한테 어떠한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면 큰일 납니다. 게다가 사막화가 진행 중이에요. 전쟁으로 인해서 지역 간 거래도 줄어들어요. 잉여 생산량을 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루트가 급감합니다. 그럼 뭘 재배할까요? 공화국 정부와 탈레반은 양귀비가 어떠냐고 제안합니다. 마약으로 갑니다. 아프간은 현재 양귀비 생산 1위 국가가 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소비하는 헤로인 중 한 80-90%가량이 아프간의 양귀비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네. 이 시장, 원료 시장의 판도가 아프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고 하죠. 즉, 현재 아프간의 농촌 중의 상당수는 아편 팔아서 빵 사먹는 경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MBC에서 도쿄올림픽에서 양귀비 사진을 넣었죠. 네. 그것도 아주 가난한 농민이 양귀비를 지게 가득 이고 가는 사진을 넣었죠. 네. 되게 좋은 타이밍인 게 잊을만 하면 갈궈줘야 돼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중앙정부와 탈레반이라고 했잖아요. 네. 양쪽 다 똑같았어요. 그래놓고 양귀비 최대 생산국이라고 자막도 넣었어요. 네. 아편밀 MBC보다 조금 더 답이 없어요. 아프간이. 네. 아편밀매는 맨 처음엔 부추겨서 한 거죠. 근데 이게 밀보다 돈이 되잖아요. 밀농사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농민들은 지금 뭐 굶어 죽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편 팔아서 빵 사 먹는 게 더 나아요. 그럼요. 물론 팔기만 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편 밀매가 중앙정부, 지역민병대, 탈레반의 자금줄이 되어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전을 이렇게 오래 치르면 이런 방식으로 급전을 땡기는 방법 말고는 몰라요. 불가능해요. 경제 인프라가 다 박살났는데. 네. 하미드 카르자이 전 대통령의 이복 동생 왈리 카르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은 마약 밀매였습니다. 마약왕이었어요. 네. 대통령의 동생이. 브레이커. 미국도 양귀비 재배를 뿌리 뽑지 못했고 차라리 미군이 사는 게 더 낫겠다. 사서 태우는 게 낫겠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20년이 넘은 거예요. 이제 시골은 양귀비를 재배하고 수확한 양귀비로 약편을 만들어 피웁니다. 아이들까지요. 그렇죠. 이러면 이게 이제 마약 산업의 문제죠. 실제 돈이 돼서 돌아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병드니까. 노동 생산성이 급격히 하락하죠. 경제 규모가 성장하지는 않고요. 2018년에는 이 지하 경제까지 다 합쳐도 0.2%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이게 옛날에 청나라가 걱정하던 그런 문제죠. 식량 생산량이 바닥이죠. 근데 미국이 빠졌어요. 식량난도 예상이 됩니다. 그죠. 그거 다 빼먹고 조금 남은 거 먹고 살던 그것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양귀비 재배가 너무 오래되고 너무 성행하니까 탈레반 정부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보자 라고 해서 봤더니 이게 나쁘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원래 알았던 것 같긴 한데. 늦었죠. 양귀비 재배를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아프간 사회의 기반이 되어버린 아편 문제에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가니 정권이 무너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정권 접수까지 걸린 시간이 탈레반 내부 예상보다도 훨씬 빨랐던 탓에 긴장이죠. 그러면 행정 시스템 접수부터 어리버리했대요. 네, 자신 있는 거 말고 이제 통치를 해야 하니까. 하지만 전투에서는 그렇지 않아서 이제 전역을 손에 넣고 판지시르주도 거의 반쯤 손에 넣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뉴스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죠. 게다가 생포되었던 이스마일 칸 이외에도 전 대통령 카르자이 탈레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네. 그 행정 시스템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 끝났다는 거예요. 사면 초과죠.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전사한 탈레반 측 시신에서 파키스탄 신분증이 발견되는 등 파키스탄이 다시 개입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싸우다가 분명히 10년 전에 싸우고 있었는데 그러더니 며칠 전 파키스탄 공군이 직접 공중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9월 6일의 일입니다. 네. 판지시르의 주도는 마자라크시거든요. 여기가
함락당했을 때도 이 공중지원에 힘입은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항전선 측에 대한 외부 지원은 아직까지는 없다시피 하고요. 네. 이란이 강하게 규탄하고 있긴 하지만 목소리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국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게 뭔지 어느 정도 함양하게 된 도시민들은 각지에서 목숨을 걸고 반탈레반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암룰라 살레 권한대행과 아흐마드 마수드 2세는 현재 필사적인 노력을 하며 저항 중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이 인도와 국력의 차이가 워낙 벌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파키스탄은 이 군사력을 충원하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과하게 좀 넣는 걸로 유명하죠. 군인의 숫자로만 보면 한국군보다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국방력이 더 세다는 건 아니지만 네. 아무튼 군사대국의 꿈을 늘 놓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었지. 예. 이 긴 이야기의 끝에서 질문이 나오죠. 대체 왜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그러니까 얘기를 다 들어봤습니다만 그래도 그 황무지에 서 있는 시민들의 심정적인 질문을 막을 순 없죠. 아니 왜 이렇게 된가 왜? 오마르만 욕하면 될까요? 지원 잘못해서 탈레반을 키워버린 미국을 욕하면 될까요? 이 문제의 근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갈등은 자히르 샤의 왕정 시대부터 내려온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도농 갈등, 현대화, 근대화에 대한 거부감, 더 줄이면 사회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던 사람들과의 갈등입니다. 네. 그들이 탈레반이 되었고 탈레반을 지지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은 느껴지죠. 사회의 변화, 앞으로 한 발짝씩 나가는 변화에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게 분명하고 네.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했을 것임도 예측 가능해요. 따라서 그냥 이 강물은 이리로 흘러오게 돼 있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나디르 샤 왕이나 아흐마드 샤 마수드 장군 같은 최첨단의 아프간 사람들은 국가 근대화, 국민국가, 현대화된 이슬람 이런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방금의 문장에서 단 한 단어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반대 논리를 만들어서 탈레반이 된 겁니다. 이 논리 또한 반대편에 서 있는 나디르 샤나 마수드는 알아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요. 아니 우리도 못 알아듣겠는데. 아니 키오스크 못 쓴다고 전쟁을 해? 그런 놈들이 어딨어? 근데 이쪽에서는 물건을 사게 해줘야지. 그렇죠. 미친놈들이야 신경 꺼.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서 생기는 갈등입니다. 한쪽에는 세계사적 시각이 있고요. 평등의 가치가 있는데 다른 쪽에는 전통의 중요성과 부족주의가 있습니다. 현대인과 중세인이 싸운 거죠. 이 갈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이 때문에 나디르샤의 근대화가 실패했고 탈레반이 발흥했고 탈레반이 근절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아프가니스탄만의 이야기이겠느냐. 전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탈레반은 발전과 진보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저 남겨놓고 시야에서 치운 경우에 생기는 최악의 형태입니다. 제 아무리 옳고 고상한 의제라도 그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네. 모두가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뒤에 남겨지는 사람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형태의 탈레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기를 들지는 않았겠죠. 극단주의적인 성격을 좀 덜 보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탈레반인 줄 모를 수도 있겠죠. 곳곳에서 저건 너무 날카로운데 하는 것을 드러내죠. 살짝살짝. 이미 한국 사회의 갈등 조정 능력이 상당히 약화되었다는 진단은 나온 지가 좀 되었죠. 현재 보이는 갈등의 정체는 그 주제에 더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우리 역시 세대로 예를 들어볼까요? 전후 최빈국의 세계관과 개발도상국의 세계관과 선진국의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신문마다 사설의 내용이 그게 너무 다르죠. 다른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있죠. 계급과 성별에서도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한국에서 탈레반을 만들 수 있는 제1갈등의 정체를 너무 늦게 찾아내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실로 오랜만에 덕질인 주간이었습니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봤잖아요. 우리가 놓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네. 뭐 저도 지금은 뒤처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태극기 부대라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든가 네. 1년 전, 2년 전 정강원 목사가 주최한 집회에서도 봤잖아요. 지난번 총선이었나요? 이제 게임 끝나고 지도에서 이제 빨간색, 파란색으로 이제 당선된 사람 표시할 때. 네. 그런 얘기 했었어요. 강남 서초와 목동에서 저쪽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지령을 내리고 있는 것 같은 그림이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반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저쪽에서 존재하는 몰 이해와 몰 이해에 대한 의지가 네. 강남을 떠받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네. 이렇게 설명하면 탈레반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네. 어디에나 있는 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적으로 내전도 안 일어나고 잘 있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 뭐 다른 어떤 나라더라도 저는 이건 이제 조선일보의 사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생겼었고요. 네. 네. 정치인들이 이렇게 선택을 해요. 어쩔 수 없이 51% 이상의 국민이 좀 답답한 선택을 할 것 같다. 그러면 그래 한번 쉬어가는 거지 하는 선택을 하죠. 이번엔 어쩔 수 없겠군. 5년 뒤를 기약하자, 4년 뒤를 기약하자 이런 선택을 하죠. 네. 저는 그게 지금 이번 대선이라고 보는데 대한민국은 그때 잘 참는다는 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왜 한 발 후퇴하는 혹은 전진하지 않는 선택을 하지? 라고 하면서 그 답을 찾아내야죠. 열심히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왜 그런 선택을 51% 이상의 국민이 하려고 들지? 알아내고 대화해야죠. 그건 도농격차일 수도 있고 뭐 그게로 인한 뭐 종교적 원리주의의 발응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아프간의 사례를 보면 이해는 쉽네요. 너무 극단적이라. 예.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탈레반에서 종교적인 극단주의를 제거하고 보면 그들이 극단주의가 지향하는 점이 진짜 점이 보이듯이 우리도 그런 작업을 이제 슬슬 해야 될 겁니다. 네. 모든 갈등들에서 앞에 나와 있는 그 문장들을 계속 지워 나가면서 근원에 있는 그 갈등을 찾아내야 되겠죠. 트위터에서 네. 아이즈원 트윈스라는 분이 네. 기사 하나를 캡처해가지고 그래요? 공유해 주셨어요. 정광훈 끝없는 황당 발언. 교인들 데리고 캐나다서 독립국가 건설할 것. 월 진짜요? 네. 그런 다음에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진짜요? 캐나다에서 땅을 사기 위해선. 그리고 내 설교 조회수가 50만인데 10,000원씩 헌금하면 50억인데 50억이 안 모인다. 그러다가 이제 50억 넘게 벌면 RPG를 살 짤 수 없어요. 그렇죠. 캐나다 굳이 안 가고. 네. 에디터의 쪽지를 받으시면 선물을 받을 주소를 알려주시고요. 덕질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들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숱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휑한 느끼는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함수 fx에 대하여 4개의 수 f1. 공부할 때 피곤할 때 이건 뭐야 알찬비 마사지기. 아스트랄 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방송이 이렇게 길어도 뉴스 아카이브가 진행이 됩니다. 미안합니다. 작년 이맘때의 일입니다. 9월 11일 방심위에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긴급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게 이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잘 알고 계시는데 잊어버리신 분들도 많죠. 그렇죠.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N번방, 박사방 사건과 손정우 사건 때문에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및 처벌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높은 시점에 크게 성장했습니다. 네. 저는 물론 나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냉소가 들었죠. 이 디지털 교도소가 하는 일을 원래는 한국은 메이저 언론이 나눠서 조금씩 팔아먹고 있었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네. 여론의 분노가 높은 시점에 성장했을 때는 디지털 교도소가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도 불법이긴 합니다. 성범죄자 알림이 정보 공유하면 처벌받는 거 아시죠? 네. 네. 심지어 근데 이 디지털 교도소는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이 아니고 그냥 수사 중인 사건, 용의자 아니면 심지어는
제보받은 이야기. 그만큼 분별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에요. 네. 그냥 누군가가 메시지로 이 사람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라고 얘기하면 조리 돌려주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뭐 정확한 증거로 판단을 내렸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닌 사례가 계속 튀어나왔거든요. 그냥 뭐랄까요? 빨리 부패한 슈퍼히어로죠. 그렇습니다. 네. 뭐 동명이인의 정보를 업로드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잘못 업로드한 일이 일어났었어요. 당연히 피해자가 나온 거고요. 네. 그 여파로 9월 3일에는 자신의 잘못된 정보가 올라갔다고 억울함을 주장하던 2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일어났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디지털 교수들을 옹호하는 여론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몰랐던 분들이 이때 알게 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반전이 일어났다고 옹호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건 아니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묻혔겠죠. 그렇죠. 근데 사건이 일어나니까 다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더 높아진 거죠. 네. 네. 뭐 너도 성범죄냐 찔리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싸움을 오갔었는데 이런 질낮은 대화도 있었고 뭐 다양한 토론 공간에서 좀 이제 성숙한 토론도 있고 했습니다. 네. 방심위에서는 이제서야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미 경찰에서 7월부터 3차례나 디지털 교도소에 차단을 요청을 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9월 10일에 심의를 열었습니다. 네, 깔고 앉아 있었단 얘기죠. 디지털 교도소는 왜인지 9월 8일부터 사이트를 닫아서 심의를 진행할 수 없었고요. 그렇죠. 토끼입니다. 네, 왜냐면 방심위에서 사이트를 열었는데 안 열리니까요. 네. 진짜로 그래서예요. 네. 그리고 또 심의를 보류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 다음 날인 9월 11일에 귀신같이 디지털 교도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죠. 문을 열자마자 방심위는 긴급 심의를 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들의 생각보다는 공무원이 좀 더 부지런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긴급 심의의 결과는 일부 차단 3, 전체 차단 2로 일부 차단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일부 차단을 결정한 이유는 사이트 내에 불법성을 가진 정보가 70%를 넘지 않아서라고 했습니다. 이거 독특한 기준이죠. 이런 거를 저도 이 기사를 통해 이때를 통해 처음 알았거든요. 뭐 70%? 그럼 뭐가 70% 올라가 있어도 봐준다는 거야? 싶으니까요. 그렇죠. 자, 심의위원들의 말에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전체 차단은 과잉 규제가 우려되고 디지털 교도소가 주는 사회적 환기점을 공유해야 한다. 이게 전형적인 정치적 해석을 하다가 배가 산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고 동의하는데 결론이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불법 정보들에 대해서 시정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정 요청을 이행하지 않아서 9월 24일 2차 심의에서는 전체 차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욕을 크게 먹을 뻔하다가 사실 이걸 일을 하던 심의위원들 입장에서는 다행히 이렇게 됐죠. 근데 욕을 크게 먹었어요. 왜냐면 24일 날 전체 차단 결정을 내렸잖아요. 하루 전날인 23일에 경찰이 베트남에서 운영진을 체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늑장 대응인 거죠. 네. 네. 그 이후에는 뭐 디지털 교도소는 2기가 물려받아서 운영한다 어쩐다 하다가 지금은 폐쇄가 됐고요. 이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교도소 1기의 운영자가 N번방 운영에도 관여되어 있고 마약과 도박 관련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사실도 같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분연이 같이 일어나서 화났던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머리 아파했던 인간사의 오묘함이었죠. 네. 뭐?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물음표가 띵 떠서 그 다음부터 그냥 이 얘기를 하지 않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보였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야? N번방 운영자였다고? 하는 이 운영자는 올해 4월에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 사례가 조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는 그보다 1년 전에 일어났던 또 다른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입니다.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또 있죠. 배드파더스. 네. 사실 방심위가 고민했던 이유도 이 사이트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 배드파더스에서는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엄마, 아빠 그리고 코피노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디지털 교도소 사건보다 1년 빠른 2019년 9월 22일에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방통위에서도 사이트를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네. 똑같이 신상 공개인데 왜 이쪽은 무죄 판결이 나왔을까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판결문에 그 차이점이 나와 있어요. 무죄 판결 판결문을 살펴보면은 일단 양육비 미지급 사실 말고는 다른 악의적인 비하가 없고요.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법원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사람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가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못 받는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을 함께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판결 내용이 이거는 국가가 잘못했네를 내포하고 있는 판결이에요. 거기까지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 파더스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베드 파더스 활동가는 실제로 실명을 걸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을 밝히고. 네. 참고로 이후 지금까지 베드 파더스로 인해서 해결된 양육비 지급 건수는 890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발의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네. 살펴보면 제일 놀라운 건 운전면허 정지죠. 그렇죠. 겁나 효율적인 거 뭐 있지? 네. 너무 가혹하지 않은 거 중에 찾았죠. 운전면허를 정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11월부터는 여가부에서 직접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파더스는 올 10월 21일에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마음을 잘 써야 하는, 가슴으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정치를 하면서 정무적 감각이 이런 문제죠. 누군가가, 국가가 시스템이 하도 안 봐줘서 자경단이 될 때. 네. 그래서 제가 이게 그 법원의 판결이 이게 별로라고 얘기한 게, 자경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원은 자경단이 되면 안 된다고 하면 돼요. 자경해야 되는 이유는 알겠다. 그럼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되죠? 여가부 같은 정부가 나서야 되는 거죠. 네. 행정부가 해야 되고 입법부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다행히 해피엔딩이 된 사례죠. 근데 이게 뭐 상남한상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나무 위키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붙어있을까? 사관의 권력은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내가 사관이 되다니. 심지어 사관으로서 내 이름이 남지 않아도 돼요. 역사를 정의할 수 있는 그 권력은 짜릿하거든요. 작게는 거기에서부터. ESPN 같은데 애널리스트로 고용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스포츠 애널리스트로 고용되는 일. 보통 그 업계에서 한참 뛰고 커리어도 화려하고 이런 사람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네. 아니면은 이거를 이미 겁나 잘 배운 사람 통계부터 해가지고 충분히 인정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요. 왜?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선수와 구단을 평가할 능력을 부여받거든요. 네. 일종의 자경입니다. 자경의 영역이 범법을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누군가의 점수를 매기는 것까지 엄청나게 다양해요. 이럴 때마다 우린 박판규 변호사의 이야기를 떠올려야죠. 권력을 잘게 쪼개는 이유는 모여있으면 같아지니까. 네. 박 변호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예. 한 번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좋게 하든 나쁘게 하든 평가하는 권력.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혹은 얼마나 커도 되는가 하는 문제를 시민들이 깨우쳐줄 땐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써도 좋다. 네. 그리고 좋은 결론이 나와서 다행일 때도 간혹 있다. 그러니까 사실 디지털 교도소도 이 배드파더스의 사례를 알고 조금 이게 이제 그죠. 배드파더스 케이스처럼 여가부가 나서서 법을 확실하게 정해준 이런 상황이 아니면 디지털 교도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보통 이제 여가부가 주간 부처입니다만 이게 국회에서도 되고 이걸 들여다봐야죠. 성범죄자 알림이 서비스가 너무 부실한 건 아닌가? 이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시민들이 혹은 피해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시민들이 좀 더 쉽게 벗어나고 혹은 그런 상황을 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가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철저한 반성이 필요했던 거죠. 네. 실제로는 그렇게 갔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배드파더스를 두느냐 마느냐가 결론이 아니에요. 아니. 디지털 교도소를 두느냐 마느냐가 결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정말로 너무 약한 것은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또 언론이 너무 성범죄에 대한 보도를 자극적으로 한 건 아닐까? 그렇죠. 걔들 혼나는 법도 생겨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들을 분노하게 한 건 언론의 책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언론의 이상한 기사를 보면 샤리아의 왜곡이 일어나죠. 시민들 머릿속에서. 그럼요. 가서 찢어 죽이고 싶죠. 언론 보도만 보면. 그니까요. 네. 사실 생각해보면 제일 중요한 원칙은 그건 것 같아요. 자경단이 나올 때쯤 되면 국가는 뭐가 잘못됐는지 반성 철저히 해야 됩니다. 네. 예. 반성을 한 케이스가 배드파더스의 케이스고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온 나라에 다 군벌들이 생겨나면 반성도 늦어요. 네, 그러네요. 예. 한 주 동안 국내 그 어떤 듣는 매체보다도 길게 아프간 문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요.
그것은 알기 싫다. 430회였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입니다. 달력상 조금 애매한데요. 이게 원래 그 추석 연휴 기간을 어떻게든 앞서야 되잖아요. 기사 읽기 놀이가.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는 기사 읽기 놀이입니다. 아, 그럼 추석 연휴 전주에 기사 읽기 놀이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래야 연휴 때 들으시는구나? 그렇죠. 그리하여 3주 성가비로 꾸며드리는 그것은 알기 싫다. 큰 기대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좋으면서 왜 싫은 표정이. 너무 좋은 거 다 아는데. 아니. 네. 피곤해 죽겠는데 가서 또 온 거 써야 돼. 매주 몇 년을 쓰는데. 덕질인이었습니다. 훨씬 많은 사람들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이제 백신을 맞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신청 다 하셨죠? 다음 주 스튜디오에는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한 명 앉아있겠네요. 그니까요. UPD라고요. 그것은 알기 싫다. 431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